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알찬 정보로 가득 채워드리는 뉴스1 라이브 황순욱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힌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결정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 20명이 감옥에 갈 것이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검찰 출신 의원을 국회 법사위에서 제외하거나 민주당 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까지 동원해 소위를 바꾸면서까지 국회의사 진행 수단을 무력시키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를 비롯한 서울시장 공천 문제에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내홍이 당내 계파 충돌 양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 의혹의 피의자 이은혜가 판사에게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 기회라는 밧줄을 준다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진술서에 숨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보거 독을 넣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1 라이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국회 처리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선 기자, 자, 지금 법안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수완박 법안을 우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인데요.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오전에 여야가 명단을 제출했고 오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3명에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조정 없이 안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소속 1명 자리에는 민주당 탈당파가 배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양양자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려다 양 의원이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자 어제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했고 안건 조정위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에게 내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 목리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자, 최 기자, 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은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조홍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 시선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비판을 내놨던 양양자 무소속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은 감옥 간다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안건 조정이 꼼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위 차원으로 유상범, 조수진, 전주의 3명의 의원을 위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 탈당은 안건 조정이 무력화를 위한 위장 탈당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저희가 뉴스 Q&A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Q&A 내용 확인해 보시죠.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어제 양양자 의원의 반대 선언을 계기로 제동이 걸렸나 싶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민주당이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인 철험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양양자 의원의 대타로 나선 건데요. 민주당을 탈당하고 일시적으로 무소속 의원이 돼서 법안 통과에 물꼬를 트겠다고 나선 겁니다. 오늘 오전 모든 조간 신문이 이 부분, 바로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며 비판의 기사를 쏟아냈고요. 정치권에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입니다. 민영배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입니다. 민주당의 불법 사모임에 대해서 의장님께 강력히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모렴치합니다. 바로 어제 우리 이 시간에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양양자 의원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할 때만 해도 패널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마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겠느냐. 자, 여야 패널 모두 이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른바 꼼수 탈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원래 국회 법사위 소속도 아니었는데 검수완박 입법을 앞두고 불과 사흘 전에 교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꼼수 탈당까지 한 겁니다. 자, 민주당의 지금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검수완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애초에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할 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왔었던 거죠. 양양자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양양자 의원이 민주당 편을 들어줄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양양자 의원이 소신을 버릴 수 없다면서 본인이 검수완박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자마자 민영배 의원을 멀쩡한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늬만 무소속으로 만들어 놓고 똑같은 일을 지금 벌이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법률을 통과시킬 때는 최소한의 룰이라는 것이 있고 취지라는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네. 국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결론,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는 갑자기 무소속이 된 민영배 의원. 왜 민영배 의원이 이런 총대를 맨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대선 경선 때 호남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이 바로 민영배 의원이었고요. 민 의원이 합류하면서 이재명 고문의 최측근 그룹 이른바 7인회는요. 7 더하기 1인회 또는 8인회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민 의원, 이재명 고문의 각별한 신뢰를 받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여의도 인근에서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후보 경선 때부터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네. 후보하고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게 지금 이 법안 처리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연결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건 철험회가 저는 더 이제 중심이 된다고 보고 철험회라고 하는 조직이 사실은 이제 좀 그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압박했던 그룹이었고 그 그룹에 포함돼 있어요. 지금 민영배 의원도. 나중에 이제 처음에서부터 나중에 조금 더 포함이 돼서 인원이 좀 늘어나 20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강경하게 이 부분을 밀어붙이는 쪽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이제 아무튼 그 이런 상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누군가 들어가서 안건조정위에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는 숙성 기간을 줄여서 빠른 시간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네네. 누군가는 무소속이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 그럼 네. 철험회 중에 한 분이 해야 되지 않겠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중에 이제 민영배 의원이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벌어진 상황은 총대를 맨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자, 실제로 민영배 의원 총대를 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이재명 대 이낙연, 이른바 명락대전이 뜨거웠을 때 이낙연 후보 측을 공격하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특검이나 국감 과정에서 나오는 정치 공세 말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하고 연결돼 있거나 일을 잘못했거나 부조리한 뭐가 일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 이거는 네. 요즘 이상하게 가져가던데요. 네.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에 가깝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동 사건을 대하는 그 캠프의 몇몇 인사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 그리고 또 어제 오늘 많은 언론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인물이죠.
양심을 걸고 검수완박에는 찬성할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문을 냈던 양향자 의원, 한때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만, 자, 오늘 한 언론과의 공식 인터뷰에서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두고 경압스럽다라고 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본인이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라면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수완박을 안 하면 죽을 것이다.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 정부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에 찬성을 해라라는 논리가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특정 인물을 위한 방탄용 법안이 아니라던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명분 완전히 거꾸로 배치되는 셈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외쳐왔던 현 정부의 명분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진실이 나온 거죠. 처음부터 이상했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검수완박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계속 대의명분, 즉 검찰에서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이걸 꼭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부인해왔던 현 정부 또는 뭐 이재명 후보 관련한 그런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단지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점점 잃게 되고 명분 없이 그냥 정치 싸움으로만 비화돼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철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총장님이 검찰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신다길래 오늘날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총장님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말고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월 10일 이후에는 불가능할 법이 그러니까 충분히 하루 저녁이면 다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쟁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짐작은 됩니다. 대충 짐작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하루 저녁이면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당의 지금 상황은 앞서 인터뷰로 들으신 것처럼 김용민, 황운하 의원 등이 속해 있는 철험회가 곧 민주당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양향자 의원은 어제 사태를 계기로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까지 받고 있다는데 글쎄요. 뭐 민주사회에서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지대로 의사를 피력하는 게 저렇게 문자 폭탄을 받을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이야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각각 이제 문자 폭탄을 보내요. 뭐 양의자뿐만 아니라 반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뭐 폭탄 오고 뭐 문자 폭탄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죠.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생각과 뭐 그게 있겠죠. 주장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양의자 의원이 본인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저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결국은 저분이 어떤 분인지 하는 걸 판단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양의자 의원이 전달했던 내용 중에 마치 뭐 현 정부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 예전의 후보 지금의 상임 고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아마 이제 저 얘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정 정국을 통해서 검찰이 그 정계 개편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양의자 의원의 말씀 이제 뭐 수명 뭐 이런 얘기 한 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양의자 의원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거니까 그대로 오늘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걸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법안이 완전히 원하는 시간표대로 갈 수 있을 거냐. 그건 아직 네. 몇 가지 관문이 남아 있어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한 당 중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요. 민주당이 지금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라면서 개탄했습니다. 또 속도 조절론을 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까지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뭐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또 이렇게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검수완박법 혹은 뭐 검찰 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 그리고 언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치열한 적이 있었던가? 자,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볼지 두렵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지금 이런 정도로 치열했던 적이 있었나? 지금 이게 그렇게 절박한 일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의 뿌리를 둔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이죠.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조차도요. 민주당 운동권 선배들이 이른바 괴물이 돼가고 있다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스텝이 좀 꼬이신 것 같고요. 민영배 의원의 탈당, 임시적 또는 전략적 탈당 또는 꼼수 탈당은 저는 좀 분노가 됩니다. 저는 586 이후의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지금 망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를 원칙을 이렇게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원래 짜두었던 시간표대로 오늘 법사위 통과 그리고 내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검수완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석 수만 놓고 본다면 워낙 압도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아까 교수님이 그래도 몇 가지 관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관문들을 이번에 민영배 의원 꼼수 탈당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 통과를 한다. 만약에 그렇게 끝까지 갔을 때 민주당이 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저는 국회의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할 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민영배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시켜야 하는데 180석이 필요해요. 지금 민주당 172석인데 반대하는 양희정 의원 무소속까지 다 합쳐서 예전에 민주당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 합쳐도 179석이에요. 근데 양희정 의원은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또 조정식 조 의원도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빠져나가면 180석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럼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을 못 시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넘어서려면 이제 회기를 쪼개는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 의장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의장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이 동의를 안 하게 되면 회기 쪼개는 게 어려워지면 필리버스터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시간표대로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째는. 두 번째, 그걸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경우에 그 의장이 안건 상정을 안 하면 직권 상정을 안 하면 또 안 돼요. 여야가 합의해서 의안을 상정하게 돼 있는데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의장이 만약 반대하고 합의해 오세요. 또는 뭐 대안을 내어 오세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키는 의장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원하는 이 스케줄대로 모든 게 착착착 진행돼서 끝까지 갈 거다. 아직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키는 의장이 쥐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박병석 의장도 줄곧 계속 여야 간의 협의를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뜻대로 과연 될 수 있을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만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의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난 13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52.1%가 검수완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자, 이 조사는 지난 13일에 실시된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꼼수 탈당 사태 전에 실시된 거기 때문에 이 꼼수 탈당 이야기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52.1%가 검수완박에는 반대한다. 글쎄요, 이번 꼼수 탈당 사태까지 합쳐진다면 여론의 분위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훨씬 더 나빠지겠죠. 지금 잘 보시면 이제 38.2%가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을 한다. 즉, 한 달 전에 실시됐던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뽑았던 분들 그 비율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지층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정당성이 하나도 없어진 법안이 된 거예요. 당장 그 20명 가까운 뭐 그 정도 민주당 의원의 사법 처리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쳐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의아해하는 거고, 또 하나 아까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1년 동안 뭐 했냐고 막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은 되묻습니다. 그럼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 검수완박의 이 가장 중요한 또 당사자이죠. 검찰은요, 지금 대국민 설득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실제로 시행돼서 수사권을 다 뺏기고 그 수사권이 경찰로 모두 넘어간다면,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죠? 이 정인이 사건 같은 사례는 영영 밝히지 못하고 묻혔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건 무슨 소리죠? 검찰에서 경찰에서 넘어온 여러 가지 수사 기록들에 관련해서 뭐 수사가 좀 미진해 보인다, 경찰 의견대로 뭐 기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잘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인이 사건 같은 게 결국은 밝혀지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 검수완박법,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즉, 수사의 단계가 한 단계, 경찰에서 끝나면 더 이상 검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받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한 것이 있고 수사가 미진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뭔가 제대로 이행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받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개정안을 가지고 억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처리가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더 개혁적이고 더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도 사실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그냥 종결됐던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드러난 그런 셈이죠. 비슷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Q&A 다음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목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을 위해 송영길 의원의 경선 배제는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제가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민주당의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박주민 예비후보를 서울시장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뒤에 민주당 내부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비대위는 어젯밤에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비대위 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비대위는 오늘 안에 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는데요.
자, 의원직 사퇴 시한이 30일이고 만약에 경선을 치를 경우에 결선 투표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시한이 아주 촉박합니다. 오늘 원래는 11시, 12시 뭐 이때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결론이 명확하게 안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아직도 이제 계속 경론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민주당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하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경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컨대 그냥 정말 비대위든 저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두 분을 왜 배제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경선하면 돼요. 누구든지. 그리고 만약에 배제를 했다면 정말로 모든 국민이 볼 때 오세훈 시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지율과 능력을 갖는 후보가 있으면 누가 그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또는 후보로 거론된 분 중에 그런 분이 없어요, 아무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들 결과 보면 오세훈 시장보다 앞서는 후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배제시키고 누구를 빼고 이래가지고 과연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행동 자체도 전 국민들한테 상당히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파 싸움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저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경선을 하고 경선 과정에서 정말 경쟁력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서 그분이 열심히 뛰도록 도와줘야지 먼저 누구를 배제시키고 어떤 사람을 또 옹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 네.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송영길 후보는요, 이 비대위에서 자신의 공천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대하는 의미로 오늘 오전 11시에 민주당사 앞에 이른바 이재명 고문을 지지하는 개딸들과 양아들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개딸들, 양아들 이건요 비속어가 아니라 개혁의 딸 그리고 양심의 아들 이렇게 스스로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 이 개딸 양아들과의 항의 시위 영상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다시 봐도 잘생기셨네요. 저한테 2,424원 보내주신 분들 정말 고마워요. 제 정치 인생에 참 겪어보지 못한 3천여 명이 되신 분들이 1억이 넘게 돈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로 이사 오라고 이사 비용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말 총력을 다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싸우지 않으면 경기도도 어려워지고 인천도 어려워질 텐데 지방선거까지 패배하고 나면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이 이 당 지도부를 뭐라고 정말 비판할까. 이게 우리 민주당이 당원과 지지자에 대한 도리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길 후보뿐만 아니라 송 후보를 지지하는 손혜원 전 의원도 SNS에 개딸들이 보내준 위로문에 눈물이 난다면서 문자 내용 자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을 저희가 지킬 거다 이런 내용들의 문자 내용들이었는데요. 자, 송 후보 측이 이재명 고문 지지자들의 힘을 이용해서 전략 공천 결정 내용을 뒤집겠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 출마 선언을 할 때도 이재명 고문 스타일을 많이 지금 따라하면서 연상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당 얘기는 하지만 이 송 후보가 보여주는 이 일련의 행동들은 결국은 계파 갈등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네. 과거에는 이런 계파 갈등이 있으면 당 안에서 그냥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보면은 밖에 있는 분들을 동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팬덤 정치의 폐해라고 봅니다. 즉 공당,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여론을 받아서 또 올바른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 그래서 그것을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법안으로 국론을 모으는 그런 해결 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일부 극렬한 지지층의 의사에 따라서 정당의 의사나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막 바뀐다, 거기에 치우친다, 이런 것은 정당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되죠. 즉 직접 민주 정치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 혼란을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들의 항의가 비대위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 전략 공천 결정에 따라 송영길, 박주민 후보를 모두 공천에서 배제하고 제3의 후보를 전략 공천할지, 아니면 송영길, 박주민 후보를 포함시키는 경선으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이 될지 오늘 그 결과가 아주 궁금합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은 어제 오후에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가 박주민은 살리고 송영길은 내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될까요? 저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렇게 되면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을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두 분을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비대위에서 한 분은 경선에 하고 한 분은 뺀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천위원회가 결정을 했더라도 최종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런 혼란을 다 막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들어와서 경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1차 투표하고 결선 투표에서 좋은 후보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모르겠어요. 그 전략공천위원회나 비대위에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누군지 그분도 와서 경선해서 그분이 정말 경쟁력 있으면 그분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후보로? 그러면 그분 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공천에 배제하고 이러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경쟁하게 하고 경선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찾아내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이지, 계파 싸움하면서 서로 계파 간에 미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비대위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손혜원 전 의원은요, 연일 송영길 후보를 옹호하는 동시에 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을 향해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를 폭파시켜야 한다, 해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 윤호중 비대위를 폭파시켜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요, 아마 일주일에 한두 건씩 일이 나올 것이고요. 윤호중 비대위를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매번 이런 일을 또 저지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송영길도 포함해서 어쩐다? 그렇게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윤호중 비대위를 해체하라고 여러분들 지금 다시 이 시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어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송영길 후보 공천 배제 결과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 이를 색출해내겠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는데, 이를 두고도 송 후보와 손 전 의원은 검찰공화국 따라가는 것이냐, 윤호중 비대위원장 정무 감각이 영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도 한때는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였는데 지금은 친문계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유독 날을 세우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 내의 계파 갈등의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손혜원 전 의원이 뭐 대표 친문계였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까지도 장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현 여권의 뭐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뭐 당원도 아니라고 하니까요. 자, 그럼 왜 지금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저렇게 날선 비판을 하느냐? 이해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공천 과정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뭐 상대방에 대해서 뭐 들으려고도 안 하고 설득하려고도 안 하고 서로 그냥 싸우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상황은 민주당 내에 있는, 또 민주당 바깥에 있지만 뭐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대선 패배 이전, 이후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균형감을 상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서로의 생각을 좀 맞춰가면서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주장만 이렇게 고집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고, 정치권을 정말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고 지켜보는 국민들을 더 짜증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요즘 왜 이렇게 내용이 심해지는지 우려의 눈길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민주당의 이런 극심한 계파 갈등 원인이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지 못해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들어봤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경우 대선과 부동산 문제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의 공천을 줄곧 반대해 왔었죠. 지방선거 공천을 담당하는 공관위에서는 똘똘한 한 채 논란에 이 노영민 후보에게 이른바 면죄부를 줬지만 전략공천을 담당하는 전략공관위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을 이유로 송영길 후보는 또 배제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을 꼬집었죠. 당시에 반포 아파트는 아들이 살고 있었고 청주 아파트는 비어 있던 곳인데, 그래서 청주 아파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비어 있는 곳을 처분하겠다고 했던 것을 그 강민석 그 대변인이 잘못 알아듣고 처음에 발표를 거꾸로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노영민 후보는 사실상 반포 아파트까지 다 팔아가지고 지금은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선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하겠다 라고 하면서 사퇴했으니 그거는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전혀 달라진 것인가. 공관위와 전략공관이 엄연히 다른 조직이긴 합니다만 지도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됐는지 보는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비대위가 그 당을 장악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네. 개파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이제 지도부를 꾸리면서 이제 봉합하는 형태로 꾸려진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원내대표를 하고 있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맡았잖아요. 물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공동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립감이 약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개파들이 나눠져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통제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가 힘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지금 부재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역할을 하다 보니 비대위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대위 중심으로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든지. 이번 공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원칙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빠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던 이번 공천 관련 이 논의가 오늘 중으로 아마 결론이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이 현명한 해결책을 민주당 지도부가 내놓을 수 있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랜만에 윤석열 당선인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전주와 광주, 영암을 방문했습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 부친상 빈소 조문을 위해서 그 이후에 또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다시 지역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제 호남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요. 국정 최우선 과제로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꼽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외교 안보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가 군인들 월급도 주고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무기로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는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우리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말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겠죠. 자, 윤석열 당선인 지역 민생 행보만큼이나 어제 주목을 받았던 일이 또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 건데 인기 MC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선 후부터 숙면이 잘 안 된다,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윤 당선인의 진솔한 모습이 반가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당선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항의의 의견도 방송국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얘기는 짧게 두 분 다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좋게 보셨죠, 어제? 아니 뭐 대통령 당선인이 저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솔하게 국민들께 본인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네. 가볍게 이렇게 다가간다는 것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왜 나쁜지 이해가 안 되고 정치를 연예 프로그램 영역까지 확장해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정치인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례는 뭐 이거 말고도 과거에도 많았잖아요. 대선 후보들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선 후보들이 대선 앞두고서 출연을 하죠. 근데 네. 그때도 대부분 다 균형을 맞춰요. 기본적으로는. 네네. 물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꼭 맞춰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네. 대선 전에는 보통 이제 정당마다 유력 후보들을 다 불러서 한 번씩 기회를 주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례적으로 어쨌든 당선인께서 직접 나가셨으니까 뭐 나가는 거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지하는 네.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그럼 왜 정치인을 저런 연예 프로그램에 나오게 해서 이제 진행자분들이야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저는 진행자들이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방송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네. 뭐 저는 이런 부분은 양측이 다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가능하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 나오셔서 뭐 얘기하시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네. 연예 오락 프로에 나가시면 진행하시는 분은 상당히 부담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일이죠. 좋게 보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Q&A 주제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계곡살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혜가 검거 이후에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영장 심사를 앞두고 담당 판사에게 이은혜가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은혜가 진술한 이 자필 진술서에는요. 존경하는 판사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밧줄을 주시면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말 저렇게 억울하고 죄가 없다면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본인은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이 정말 깨끗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면 수사에 왜 협조를 안 하죠? 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죠? 물론 본인의 권리니까 묵비권 행사하는 걸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일반인들이 보거나 수사 과정에서 볼 때 본인이 정말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겠죠. 여러 가지 뭐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거기 답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본인이 답변하는 것에 상당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이건 예측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진술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술 거부를 안 하고 있다가 영장 실질 심사에 가서는 판사님한테 또 자필 뭐 편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진술서를 써가지고 그걸 주면서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분이 진실되게 정말 솔직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본인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재판에 가서는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채널A가 취재한 이 자필 진술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은혜 이 진술서 내용 속에 살펴보면 보거 피를 이용한 1차 살해 시도 혐의를 부인하는데 전체 글 분량의 3분의 1을 할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 식당에 보거 손질을 맡겼고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왜 다 같이 먹었겠냐라면서 반문을 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자, 그런데 또 검찰이 확보한 문자 메시지에는 보거독을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왜 죽지 않지? 라는 문장을 주고받은 것도
확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반면에 이 진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정작 숨진 남편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사건이 아니라 사고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도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사망한 남편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진술서의 내용, 이은혜의 심리가 드러난 것이다. 의도적으로 보거독, 자신의 혐의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저도. 그렇죠. 범죄자니까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거고 자신에게 혐의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이제 변명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지금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이 남편, 억울하게 사망한 이 남편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즉 공감 능력이 없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뭐 사이코패스, 네. 소시오패스, 네. 뭐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이분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기회라는 밧줄을 달라. 이 얘기는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다시는 잡히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아하. 이수정 교수가 이 이은혜가 체포되기 한참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드러나는 정황들 그리고 이 행동들을 분석할 때 물론 이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사이코패스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의견을 내신 적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이은혜의 행동,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은혜가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이은혜가 범행 전 남편이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리 확인을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수영 실력을 보면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게다가 공범 조연수는 이은혜의 남편 윤 씨가 사망한 직후에 해당 업체를 방문해서 오해받지 않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밝혀진다면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예측할 수밖에 없죠. 수상 레저를 즐기는 곳이에요. 네. 이것을 8번 방문했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은혜 조연수하고 8번 갔는데 그중에 3번을 이제 사망하신 윤 씨하고 같이 간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5번은 자기 둘만 간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첫째는 아하. 내연남 관계라고 하는데 그렇게 둘이 다니면서 남편은 3번 데리고 왔는데 그 남편 3번 데리고 와서 뭘 했냐? 수상레저를 탔어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도 그곳에 일하는 업체의 직원의 말에 따르면 너무너무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물에 빠지. 왜냐하면 수영을 못하니까 네. 아무리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도 수영 못하는 분들은 이거 빠지면 상당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걸 네. 받고 또 하나는 이제 바나나 보트라고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떨어지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려고 하거나 불안해하면 좀 천천히 몰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보트를 모는 분한테 더 세게 몰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주호연수가 인천에서 양평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사건 있기 전에 와서 혹시 경찰이 찾아오면 나한테 좀 유리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아하. 이거는 뭔가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오해받지 않도록 말해달라고 경찰이 오면 그런 부탁까지 할 정도라면 이 두 사람의 행동은 네. 뭔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검찰도 두 사람의 혐의에서 이 부작위를 빼고 살인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 윤 씨를 직접 밀지는 않았지만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수사 결과 윤 씨를 살해하기 위한 두 사람의 의도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적극적인 이 살인 혐의 적용 검토에 있어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공범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 때문이었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상한 게 하나 있잖아요. 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다이빙을 해서 익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익사하는 그 과정, 다이빙 이후 과정, 그래서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해서 사망했다 여기서만 집중을 했는데 네. 그럼 어떻게 다이빙을 하게 됐느냐는 거를 밝혀야 되는데 이것이 공범으로 지금 보이는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모종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다이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하. 이게 지금 입증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렇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살인의 혐의가 더 짙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는 훨씬 더 형량이 늘어나거나 더 센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이은혜와 조연수가 종적을 감추고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이 점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꽁꽁 숨어 있었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래서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조력자, 이 도피를 도와줬던 사람들로 의심받는 인물이 벌써 4명이나 지금 확보가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의 은신처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결정적인 역할이 아니고요. 본인이 대신 신용카드를 줘서 사용하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은혜가 결제한 신용카드 명의자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은신된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지금 수배 대상이 들어있고요. 또 두 사람은 누구냐면 이은혜하고 조연수하고 1박 2일 여행을 간 사람이에요. 그 여자분이 이은혜하고 이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이 4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죄인을 범인 은닉 및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 4사람의 수사를 좀 더 하다 보면 이은혜의 범죄 행위가 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4사람의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이 온 국민에게 공개 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이들을 도왔던 저 4사람의 조력자들, 도대체 이들이 어떤 관계로 엮여 있는 무리인지 이 부분도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도 이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계속 이어갑니다. 경제 툭툭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리면서 각종 술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덩달아 숙취 해소제 판매도 늘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편의점의 숙취 해소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2%나 증가했습니다. 퇴근길 약국에 들러서 회식 자리로 가는 직장인들도 다시 나타났는데요. 일부 약국에서는 그동안 팔리지 않던 숙취 해소제를 다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류 판매가 늘면서 주류업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자 업체들은 그동안 중단했던 판촉 마케팅을 되살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방 가전업체인 쿠첸이 협력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청하자 기술 자료를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거래를 끊으려다가 적발됐습니다. 기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 13건을 4차례에 걸쳐 새로운 협력업체에 빼돌린 건데요. 쿠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6곳에 기술 자료 34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무사항인 요구 서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에 총 9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쿠첸은 서면 누락은 인정하지만 기술 유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제지업계 1위, 2위 기업이죠.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가 일제히 종이 가격을 올립니다. 한솔제지는 오는 5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내 인쇄용지 가격을 15%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2차례 가격 인상인데요. 같은 날부터 무림 P&P와 무림페이퍼도 1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가파르게 오른 원자재 가격 탓인데요. 코로나 장기화와 유가 급등에 국제 펄프 값이 치솟은 영향이 컸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피부와 호흡기도 답답하시죠? 그래도 비가 온다는 절기 고구를 지난 지 하루 만에 비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 오는데요. 5mm 미만으로 내려서 건조함을 달래기엔 부족하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는 어제보다 더 많은 지역에 내려져 있고요. 강원 영동과 대구 등은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내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더 오겠지만 5mm 미만으로 적게 와서 역시 전국의 건조함을 달래긴 어렵겠고 이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바람이 불며 전국의 공기질은 회복됐습니다. 미세먼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가리키고요. 밤엔 바람이 매우 강해져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 강풍주의보가, 이 서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중부는 최고 25도로 어제만큼 따뜻하겠지만 대구는 21도, 부산은 18도로 영남은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